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어쩌다가 왜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내가 먼저 하는 시츄에이션이 됐나 모르겠네. 우리 맨날 바꿔보고 알아맞히기 할까요? 근데 그 전부터 항상 더 먼저 했는데. 그랬나? 네. 그렇구나. 그죠? 오늘은 우리 최고의 인기 코너 자칭. 자칭이 아니라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수강생 5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네, 와. 건축 독해 하는 날이죠. 네, 정말 옆에서 눈꼴 죽겠어, 정말. 장난 아니야. 그 자기 엑셀 코너 출석 체크. 자기 코너에 대한 그 애정이 진짜, 폭발. 좋잖아. 기분 좋잖아. 좋아요. 진심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무표정한 얼굴로 정말 진지하게 출석폰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니, 선물도 있대잖아요. 그니까. 저도 출첵 가능한가요? 나도 그럼요. 선물 욕심 있는데 무료. 아니다. 우리끼리 하는 건 좀 그렇다. 오케이. 우리끼리 하는 게 좀 그렇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빼줘.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요번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 서로 톡을 했잖아요. 근데 엘리가 뉴욕에 있는 로우인컴 하우스에 대해서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는 빈자의 건축입니다. 재밌다. 그러니까 제목, 오빠 저도 좀 지워주세요. 제목 매번. 뭐야? 지난주에는 미니언이었고 이번 주는 김수미야? 김수미? 김수미? 왜 김수미야? 정말 장난 아닌데 네. 빈자의 건축. 빈자의 건축.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런 격한 반응들을 해주셨으니까 빈자의 건축하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거부터 물어봅시다. 빈자. 와, 어렵다. 없는 사람인 그죠? 거잖아. 네.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의 건축.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런 그죠. 뜻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도시라는 곳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특히나 뉴욕시티는 그렇잖아. 그죠? 전 세계 언어가 100몇십 개가 있는데 뉴욕에서 들을 수 있는 언어의 숫자가 그와 삐까삐까한 그런 도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서로 모여들고 각자 그 목표하는 바들은 다르겠지.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이 도시에 모여서 무언가를 얻고자, 무언가를 하고자 해서 모이는 도시니까. 우리가 어릴 때 미국이 멜팅팟이니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미국이. 그죠? 네. 정말로 그거를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겪을 수 있는 도시가 이 뉴욕이라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도시에서 빈자의 건축, 없는 사람들의 건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잖아요. 수입이 엄청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균 미만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뉴저지 쪽에서도 보일 거야. 퇴근할 때도 버스 타고 가면 보이거든요. 허드슨 강변에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상한 건물 하나가 있어요. 그거 새로 생긴 새로 건물이요. 생긴 건물. 네, 그게 알아요. 비아 57 스트리트라고 레지덴셜 건물이에요. 네. 층마다 수영장이 있지 않아요? 약간 아니, 층마다 수영장이 아니고 층마다 테라스 같은 게 있지. 테라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특이하게 가운데 공원이 있고 허드슨 강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허드슨 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을 대각선으로 자른 건물이라 그죠? 네. 웬만한 유닛에서는 허드슨 강변이 다 내다 보이는 그런 유닛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위치상으로 너무 좋고 뷰도 있고 괜찮잖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할까 내가 그걸 알아봤어요. 저는 네. 맨날 그런 거 봐요. 알아봤는데 스튜디오가 방 없고 그냥 뻥 뚫려 있는 스튜디오 조그만 원룸이죠. 우리나라 원룸. 말로. 네. 그게 3,000불 중반대 렌트가. 여기서 원베드가 되면은 3,000불 후반대. 네. 3,800불 정도? 3,800, 3,900 그렇게 네. 되고. 우린 또 가족들이 있잖아. 식구들이 네. 있으니까 가장 큰 유닛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네. 3베드가 제일 큰 유닛이더라고. 그게 한 달 렌트가 12,000불 와. 플러스 1,300만 원. 1,300만 원. 네. 12,000 몇백 불이에요. 그 정도 네. 되더라고. 엄청 비싸잖아. 예.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그럴 수 있어. 예. 새로 지은 건물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뷰가 좋으니까
뷰가 있으면 일단 시리에서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한 달에 3베드룸을 살려면은 12,000불 넘게 내야 되는 거야, 렌트비를. 네. 그럼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마켓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 차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아니, 아직 어베일러블한 것들이 몇 개 그래요? 있는 것 같아요. 있기는 한데 그걸 보면서 그냥 나름대로 요즘 마켓이 이 정도 되는구나. 뷰가 좋고 테라스가 좀 있고 3베드룸 되면은 한 달에 12,000불, 13,000불은 내야 이런 데를 살 수 있구나. 그만큼 뉴욕이 비싸요.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왜 왜냐하면 이렇게 비쌀까? 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지. 그만큼 또 어메니티라고 그러나 그 뉴욕 그런 것도 되게 잘 돼 네. 있어요. 새 건물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를 부대 시설. 부대 시설 이런 시설. 것들.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고 수요가 적어지고 디맨드가 커지면은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가격이 비싼 것이 그만한 것을 얻으려면 굉장히 많은 경쟁을 뚫고 가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근데 그죠. 도시가 뉴욕이라는 도시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불어나는 도시들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그거를 지탱해줄 다른 산업이 필요해요. 무기 산업이 아니고 다른 산업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산업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서포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데는 도시가 아무래도 쉬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도시 중에 하나거든. 도시를 찾아서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기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정말로 몸으로 때워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이라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민자들도 포함이 됐던 것이지. 네. 일단 언어도 안 되지. 할 줄 아는 건 뭐가 없지. 그러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어디선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1930년대 뭐 초반,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가면 1940년대 중반. 이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되니까는 자기가 벌 수 있는 수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집을 찾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런 개념상으로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공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네.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땅은 한정돼 있고 유닛 자체가 굉장히 조그매지겠지. 그쵸. 조그매가지고 똑같은 땅에서 그거 유닛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삶의 질이라는 게 좋을 수가 없겠지. 조그만 데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하우징의 타입을 뭐 테너먼트 하우징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운타운에 테너먼트 그런 뮤지엄도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요 조그만 데에서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았나 그런 것들을 뮤지엄으로 레스토레이션한 그런 뮤지엄들도 있거든. 그만큼 되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려면 일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을 충족 못하는 주거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겠지.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도 그렇고 20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주거 형태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거래가 됐던 도시가 뉴욕이라는 도시예요. 하이힐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알아요? 엘리는 잘 알 거 아니야. 하이힐. 하이힐. 하이힐이 프랑스에서 귀족들이 길을 걸을 때 더러운 거 밟기 싫어서 뭐 그렇게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먼저 신었다고. 그치. 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정말로 20세기 뉴욕시티에서도 그런 거를 신어야 될 정도로 환경이 그 정도로 열악했다고 해요. 정말로. 그래서 무슨 병이 돌면은 이게 차단이 안 되는 거야. 병이 돌면은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려가지고 막 어린애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40년대 중반부터 그런 것들이 40년대 중반까지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났고 그런 사람들의 주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뉴욕시에서 빌딩 코드를 6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들어서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려면 최소한 이런 조건들은 돼야 된다. 그래야 빌딩 코드에 적합한 주거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렌트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빌딩 코드를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단순히 위생 문제도 그렇지만 소방 관련 법규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60년대 나왔던 뭐 68년에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 코드 이름이 1968 빌딩 코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코드가 한번 나오려면은 그 전에 몇 년 동안 그걸 스터디를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68년에 그게 나오려면은 그 몇 년 전부터 그런 스터디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머리를 맞대가지고 빌딩 코드를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던 시기가 68년도. 네.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시리에. 질병 문제,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련, 소방 관련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사람이 그런 주거에서 살아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 빌딩 코드라는 것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미니멈이에요. 정말로 미니멈. 이거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자. 네. 최소한 요거는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거는 해야 주거로서의 어떤 주거로 불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스탠다드를 만든 거죠. 네. 그때가 이제 60년대 중반. 이런 것들을 입법화하고 관리하는 뉴욕시 정부 기관을 그때 만들기 시작해요. 물론 그 한참 이전에 생기긴 했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다가 그래서 물론 이런 뭐 빌딩 코드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거를 감독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빌딩 디파트먼트에서 하겠지. 빌딩국에서. 근데 그거 이외에 뉴욕시티 하우징 어토리티라는 기관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처음 생긴 거는 1934년. 1934년이 설립이 됐는데 이 단체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이후부터 하우징에 대한 그 것들에 관심을 두고 퍼블릭 하우징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할렘이나 브롱스 이쪽에 보면은 빨간 벽돌 아파트들, 하이라이즈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진짜 많아요. 곳곳에. 곳곳에 많잖아요. 그게 언제 지어진 거냐면은 그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945년 그때 이제 이 뉴욕시티 하우징 오토리티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프로젝트들을 짓기 시작했고 그 대규모 그런 퍼블릭 하우징 아파트먼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게 1965년에 마무리가 돼요. 그 이후로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더 이상 시리에서 그거를 자기들의 예산을 어떻게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1965년 사이에 많이 진행이 됐고 그 전까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던 퍼블릭 하우징이 5보로 맨하탄, 퀸스, 브롱스, 브루클린, 그 다음에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튼 아일랜드야? 롱아일랜드야? 둘 중에 하나잖아. 롱아일랜드인가? 하여간 이 5개의 보로에서 전체 있는 프로젝트가 326개래요. 그런 퍼블릭 하우징 컴플렉스를 했던 게. 그러면은 빌딩 하나 360. 아니요, 컴플렉스가. 네. 그런 퍼블릭 하우징 프로젝트가 총 300개가 조금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그 퍼블릭 하우징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뉴욕시의 한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돼요. 65년까지. 그 지금 보는 그런 하이라이즈 빌딩들이 할렘에도 있고 저기 이스트 리버 쪽에도 그 FDR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그 강변에 이렇게 붉은색 벽돌들 하이라이즈 건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꼭 농구대 하나씩 있고. FIT 근처에도 하나 그 첼시 쪽 27가 그 FIT랑 첼시 그 사이 거기에도 있어요. 거기에도 맞아요. 네. 거기도 있어. 그래서 네, 맞아. 제가 처음에 여기 미국 왔을 때 그게 그냥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 같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니 빨간 벽돌 아파트. 그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몰라서 거기에 살고 싶었었어요. 네, 왜냐면 너무 가까우니까 학교랑. 근데 엘리도 알겠지만 그 동네 굉장히 거칠잖아.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이 요즘도 일어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차이니즈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니. 그런 사람들은 프로젝트에서 오더가
주문이 오면 맞아요. 안 간대요. 거기를 네. 그 컴플렉스를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네, 시리에서는 그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프로젝트. 거기서 음식 주문이 오면은 안 들어간대요. 어머나 왜냐면 그 정도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이 1960년대 중반까지는 그렇게 많은 퍼블릭 하우징들을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땅값이 너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 땅을 사들여가지고 다른 프라이빗 섹터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따로 있는데 그 시리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 경쟁을 못하는 거지 프라이빗 섹터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40만 명 정도로 한정이 돼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웨이팅 리스트에 집어넣고 몇 년을 기다려도 보장이 안 되는 거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못 없는 들어갈 거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런 뭐 문제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965년대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이야 그게. 65년부터 지금까지면은 40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네. 50년. 이 건물들의 나이를 생각해봐. 1930년대 중반에 시작해가지고 65년대. 가장 젊은 게 40년짜리 건물이야. 그러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시리에서 따로 이렇게 많은 버짓을 책정해 놓지도 않고 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메인테넌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버짓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2018년 2월, 올해 2월 달에 네. 뉴욕시티 하우징 오토리티의 체어퍼슨으로 있는 사람을 여기 40만 명이 그룹으로 수를 했어. 보수 안 해준다고. 제대로 안 된다.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리자인을 했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 이게 한두 해에 이뤄진 일이 아니잖아요. 4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그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였는데 운이 없게 2018년도 초반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야. 그 전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더 버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약간 그 뒤에는 정치적인 약간 컨스피러시가 있기는 해요. 정치적으로 뭐 공화당 시장이 돼 있는데 뭐 민주당 출신의 체어퍼슨이 있네 뭐 그 반대로 뭐 민주당 출신의 시장인데 공화당 출신의 체어퍼슨이 있네 뭐 그래가지고 서로 그 정치적인 암투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체어퍼슨으로 있는 여자분이셨거든. 그 체어퍼슨이 그냥 사임하고 책임을 자기가 묻는 대신에 사임하는 걸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관리가 40년, 제일 젊어야 40년, 더 오래됐으면 70년, 80년 되는 건물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의 80년 전에 이 도대체 어떻게 평면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스페이셔스하고 그렇게 럭셔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30년대 중반 그때에서 조금 임프루브된 정도의 플랜이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지. 뉴욕시에서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고 그거를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또 따로 있어요.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하는 이 로우 인컴의 사람들을 위해서 퍼블릭 하우징을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여기 말로는 섹션 8이라고 불리우는 페더럴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로우 인컴 하우징 프로젝트가 있거든. 뉴욕시티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이랑 성격이 좀 달라요. 운영하는 방식이. 그죠. 뉴욕시티에서 했던 거는 그렇게 컴플렉스를 디벨롭하는 방법을 하는 반면에 이 페더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섹션 8 이 프로그램은 저 알아요. 뭐요? 알아요. 뭐예요? 어떤 컴플렉스를 지을 때 타운하우스 같은 걸 짓고 그러면은 몇 퍼센트는 그 로우 인컴을 위한 사람들을 집을 꼭 내놔야 돼요. 그래서 컴플렉스 안에 몇 채의 집이 있으면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의 집은 로우 인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그게 섹션 A.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컨셉인데 네.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설명을 해주자면 네. 잘했어요 원래? 서당계 3년이면 정말 풍어를 읊는군요. 서당계 지금 18년이야? 2000년부터 듣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런데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며. 아니, 그냥 너무 좋아 보이니까, 건물이. 되게 단단해 보이긴 네, 하죠. 단단해 보이고, 보이긴 하는데. 저처럼 평생 한국에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에서 살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파트에서 살면 드니까. 편하겠다.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기가 그렇게 험한 곳인지는 몰랐어요. 예. 그렇지. 아주 험한 동네. 예. 그래서 이 페더럴에서 운영하는 섹션 8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프로젝트 베이스드라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테넌트 베이스드. 테넌트 베이스드는 뭐냐면은 테넌트가 중심이 되는 거야. 내가 입주자가 중심이 돼서 섹션 8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미국 전역에 어떤 도시든 그 섹션 8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내가 이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시카고가 될 수도 있고, 필라델피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뉴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쪽 서부의 어떤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도시에 섹션 8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한 그런 옵션이 생겨요. 할 수 있는. 그런데 이사 간다고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던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조건으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퍼블릭 하우징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시들 중에 뉴욕이 가장 성공적인 예로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은 그것이 없어진 도시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대체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섹션 8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도시로 이사 갈 수 있는 도시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까 원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게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인 케이스인데 그게 건물을 어떤 디벨롭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퍼블릭 하우징 에이전시가 몇 %를 퍼블릭 하우징의 것으로 리밋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 100개 유닛이 있으면은 그중에 보통 맥시멈이 30%까지 자기네들이 할 수가 있대요. 100채 중에 30채는 무조건 로우 인컴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맥시멈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우처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내가 인컴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페이퍼워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치더라도 뉴욕시티만 하더라도 3년에서 6년 정도 웨이팅이 있어야 되고 이게 생기면은 아무도 모르게 잠깐 오픈을 한대요. 그래서 알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3년 이상을 기다린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가는 거야. 내가 새로 거기에 자리가 떴으니까 나 어플라이 할래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거라 너무 힘들지 들어가기가. 그렇죠. 예. 이제 바우처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게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개인 업자가 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 업자가 내가 디벨로퍼야. 내가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이거를 로우 인컴으로 줘야 된대. 그러면은 싫겠죠. 싫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이 바우처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은 입주자가 웨이팅 리스트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바우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도시는 복권 형식으로 그걸 운영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냥 순서적으로 추첨. 하는 게 아니고 추첨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대. 그렇게 당첨이 되면은 그 마켓 밸류의 30%만 내가 내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70%는 이 섹션 8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보조를 해주는 방법으로 그 100%를 맞춰주는 거예요.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한테는 그거를 하려면은 과정이 복잡하잖아. 페더럴 거버먼트가 인발부가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려. 그러겠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꺼려하는 거지. 근데 그거를 꺼려하는 것들을 어떻게 좀 인커리지를 해주기 위해서 뉴욕시티에서는 뭘 해주냐면은 만약에 너 부동산 개발업자, 오케이, 너 요번에 100채짜리 건물을 짓는데 네가 이런 그 로우 인컴 하우스로 네가 뭐 몇 채를 내놓으면 아니면 스퀘어 핏으로 보통 계산을 해요. 스퀘어 핏으로 하면은 거기에 1점 몇 배 되는 스퀘어 핏을 네가 보너스로 가져갈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체 용적률, 건폐율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숫자로 숫자로 얘기를 나는 서당계 지금 18년째니까 알아듣는데 그래. 못 듣는 나 같은 일반 엘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내가 이 땅이 있는데 여기에 꽉 채워가지고 10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 10층을 지어가지고 100채를 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층을 내가 이런 로우 인컴으로 내놨어. 10가구를. 그러면은 한 층이잖아. 네. 그거를
오케이. 네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시리에서 보너스를 줄게. 네가 1.2층을 올릴 수 있는 보너스를 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하는 거예요. 더 딜을 열층 대신에 10층 대신에 11.2층을 지을 수 있는 거를 왜냐면 시리에서 층마다 또 그게 있으니까. 시리에서 그거를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엑스트라 보너스 스퀘어풋을 건물에다가 얹힐 수 있는 보너스를. 근데 그게 1.2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동네에 따라서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10층에서 끝나야 되는데 12층까지 오를 수가 있는 거야. 한 층만 포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은 손해보는 건 아니네요.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프라이빗 섹터에서 부동산 개발업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푸시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시리에서 하는 방법은 그런 거거든요. 그럼 질문. 예. 여기 요즘 오빠 그 링컨 터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 허드슨 하이츠 예. 쫙 그 레지던트 완전 비싼 빌딩들 막 절지 시리요? 아니 허드슨 야드라고 그 허드슨 하이라인 있잖아. 하이라인. 그죠. 하이라인이 그 기차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그 컨벤션 센터 바로 옆에. 예, 거기 심지어 뉴저지에서 바라보는 맨하탄 뷰가 바뀌고 건 있잖아요. 2년 만에 싹 바뀔 정도로 완전 높은 빌딩들이 미친 듯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정말 렌트 값이 막 원베드에 4,000불, 5,000불 막 이래요. 그래서 걔네들도 다 그런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아니요. 부분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내줘야 된다. 항상 적용되는 건 항상 아니에요.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넘버로만 따져보면은 당연히 나한테는 이득이잖아. 그쵸. 그런데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신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러면서 조건을 붙여요. 그냥 단순히 한 층 내줄게, 2층 더 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 두껍이야. 헌집 줄게, 세 집 줘. 나오네. 한 층 줄 테니까, 한 층 너 시리에 주면은 2층 더 줄 테니까 그 대신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붙여.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페어 하우징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조닝에 보면. 페어 하우징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야. 페어한 하우징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너무 상업적으로 가지 말고 너네가 하나 주고 2개 얻는 대신에 너 퍼블릭을 위해서 뭔가를 내놔라. 그거를 딜을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어메니티 스페이스. 거기에 사람들이 게더링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무슨 커뮤니티 파실리티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가 있잖아. 한 층 줄 테니까 2층 줘. 그래. 2층 줄 테니까 너 어메니티 여기에 커뮤니티 만들어. 오케이. 여기 원핏 바이 원핏 원 스퀘어 핏 내가 커뮤니티 내가 여기다 줄게.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페어 하우징에는 그래서 그런 스페이스들의 미니멈 디멘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미니멈 요만한 룸을 줘라. 그리고 여기에 트래시 그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것들을 빌딩 인프라스트럭처에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조건들이 붙어요. 그러면 이제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계산을 막 하겠지. 산수를 막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해도 나한테 이득이다. 그럼 하는 거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봤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 그럼 안 해. 이렇게 나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그래요. 이런 그 로우 인컴 하우징의 넘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로우 인컴 하우징이 그 빌딩이 없다는 거가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더 비싸게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일 수도 그게 또 있죠. 홍보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홍보가 그거를 그렇게 이용하는 디벨로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40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페더럴에서 하는 섹션 8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 23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전체가 63만 명. 전체. 생각보다 많은 건가? 생각보다 꽤 되죠. 꽤 근데 되는데요? 그게 63만 명이 되고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빼고 5보로에 사는 사람들 다 빼고 아까 5보로 스테이트 아일랜드라고 스테이튼 아일랜드 그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빼고 전체 뉴욕 5보로에서 살고 있는 렌트를 살고 있는 인구들 그 가구를 계산했을 때 그 렌트를 살고 있는 전체 가구 수의 12% 정도가 조금 넘는 가구가 이런 어포더블 하우징, 로우 인컴 하우징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부동산 버블이 막 생기면서 그걸 막 계산을 해보면은 그거는 내가 손해다 생각을 하면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뭐 여러 프로그램들 많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뭐 rent stabilized unit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시니어 시리즌에 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시니어는 이제 막 새로 생긴 시리에서도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것들이거든요. 네, 시니어 하우징도 있기는 한데 네. 이 방법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시리에서는 그러니까 뉴욕시티 하우징 오토리티에서 운영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섹션 8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그다음 테넌트 베이스드. 여기에서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프라이빗 섹터에도 개방을 하고 적정 수준 네가 어느 정도 스탠다드를 맞추면은 보너스를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업자들이 이런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이 자기가 개발하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것을 꺼려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왜냐면은 넘버를 굴려보면은 그게 항상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들은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변하지가 않는데 그 수요가 계속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현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불균형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정부, 시정부를 대상으로 법정에서 코트까지 가는 거야. 그러네요. 제대로 고쳐달라. 왜 이렇게 되느냐. 서로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미국 전역을 통해서 그나마 성공적인 퍼블릭 하우징 프로그램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래요. 뉴욕시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뭐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의 다른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런 법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알박기를 하는 세입자들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사는 그러니까 걸로. 보통 리스가 뭐 99년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주고 또 자식 주고 또 네. 자식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반작용들이 작용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이 이제 뉴욕시티의 그런 로우 질문 인컴 있어요. 예. 질문 있어요. 네. 그러면 대략 그런 프로젝트, 그런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예요? 리스 가격이나 그냥 그들? 그거는 이제 마켓 밸류에 가는 거예요. 마켓 밸류. 네. 그러니까는 동네가 비싼 동네면은 비쌀 수밖에 없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우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은 그 마켓 밸류의 3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켓 밸류가 동네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정해진 가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다 진짜. 그러니까는 괜찮은 건가? 진짜 가격 훌륭한 거지 진짜. 알박기 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뭐 리스가 막 99년 뭐 이런 리스도 있고 막 그런데 알박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처음으로 이런 어포더블 로우 인컴 하우징에 들어갔어. 네. 어떻게 해서 막 내가 인컴이 얼마 미만이고 텍스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직업이 이래서 이것밖에 못 본다. 이걸 다 페이퍼워크를 해서 증명을 했어. 그랬는데 얻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어퍼 이스트에 있는 럭셔리한 동네에 있는 딱 아파트다. 뷰도 괜찮고 보니까 투베드룸에 우리 가족 살기 괜찮어.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하루에 막 3개 잡뛰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자식을 법대를 보내거나 의대를 보내가지고 성공한 사람을 만들었어. 인컴이 많은 애를 만들었어. 아니면은 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할 게 아니라 내 스몰 비즈니스라도 갖자.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자기 걸 갖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로우 인컴보다 더 벌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와야죠.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나오면은 나한테 엄청난 손해인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뉴욕에서 그만한 집을 다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렌트를 내야겠어. 그러니까는 그거를 탈세의 방법으로 내 인컴을 숨기는 거야. 탈세의 방법으로. 특히나 스몰 비즈니스하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캐시로 받아가지고 내 인컴 신고를 안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컴을 계속 그 적정 수준 미만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살 수 있게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캐시로 여기저기 막 아파트 사고, 장난 아니야. 이렇게. 저기 막 델리 사고, 세탁소 사고, 막 네일샵 사고 막 이랬던 사람인 거야.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알박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뜻에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나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런 렌트 스테빌라이즈 된 유닛에 살고 있는 테넌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디벨로퍼가 우리 레노베이션을 하니까 우리 잠깐 이사를 좀 나가줘라. 내가 뭐 6개월 정도 공사를 할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너 호텔에 있는 비용이랑 뭐 각종 비용들 너 세탁해야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대줄 테니까 6개월만 좀 나가 있어달라. 안 나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결국에 원했던 거는 뭐냐면은 럼썸 머니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중간에 그 딜을 받고 럼썸을 받아가지고 뭐 1.5 밀리언, 2 밀리언 이렇게 받고서는 오케이 나 나갈게 너 맘대로 해 이런 유닛들도 있었지만 그 딜을 끝까지 버티고 난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러다가 결국에는 때를 놓쳐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버린 테넌트들도 봤어요 나는. 어머나. 그런 식으로 알박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떤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뭐 최대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텍스를 내면은 텍스에 대해서 나도 베네핏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근데 점점 어째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딱 그 제목이 빈자의 건축이라고 했을 때는 있잖아. 돈도 비어있고 마음도 비어있고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념도 비어있고 양심도 비어있고 약간 그런 그치. 식으로 자꾸 그러면 안 들려.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네. 근데 이 독해가 부는 이 빈자의 건축이라는 것이 단순히 뉴욕에 있는 이런 하우징 프로그램에 있는 홀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하는 거에서 끝난다면 건축 독해가 아니겠지. 와. 웬열. 그렇게 끝나면 이제 건축 독해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팩트만 전달해 주는 거니까. 물론 팩트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라본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요. 내가 생각하는 뉴욕의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약자를 위한 관점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거지, 사회가.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저도 그래, 이해했어요. 네. 처음에는. 네. 나쁜다는 게 아니고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니까 절대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어진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것을 제공하자는 것.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뭐 바우처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또 다른 퍼블릭 하우징 프로그램이 됐든 그걸 유지하려면 내 인컴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네. 그걸 넘게 되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막 속여야 되고 속이면서까지 내 대를 물림해 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안 돌아가게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런 현상들을 건축가의 감성으로 빈자의 건축, 좀 더 멋들어지게 얘기하면은 빈자의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계신 승효상이라는 건축가신데 되게 오래전에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네. 이 양반의 그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유학을 나와 있건 뭐 이분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들도 나는 많이 만났었고 굉장히 영향력이 크신 분이세요. 원래는 굉장히 예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많으셔서 예술의 꿈을 접고 있다가 근데 누님께서 그러면은 예술을 그렇게 좋아하니 건축을 한번 해봐라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건축과를 가시게 된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계시다가 너무나 잘하고 소질이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학과의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 뭐 한 분 두 분 꼽으라면은 항상 들어가시는 이 우리나라 건축의 거장 김수근 선생께서 그때 당시 운영하고 계셨던 공간 사무소에 들어가게 돼요. 교수님의 추천으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실무를 하고 경험을 쌓게 되죠. 김수근 선생님 바로 옆에서. 그러다가 김수근 선생님께서 88년에 올림픽 주경기장이 완성되는 거를 86년이지. 86년에 올림픽 주경기장이 완성되기 직전에 돌아가시게 돼요. 갑자기. 강경화 같은 그런
걸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 밑에서 일을 하셨던 그때 당시 젊은 건축가들 뭐 승효상 선생도 계셨지만 그 주변에 굉장히 걸출한 지금 한국의 건축을 이끌고 계시는 굉장히 걸출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 갑자기 스승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시게 된 거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누군가? 건축가로서 나는 누군가? 스승이 없어졌을 때 나는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금호동 달동네를 지나가시면서 딱 느낀 게, 아, 내가 바로 이런 동네에서 자랐지. 이분이, 부모님께서 이제 이북에서 전쟁 그 통에 남으로 이제 피난을 오신 가족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부산 그 피난민촌에서 거기서 자라신 분이거든. 그 금호동의 달동네를 지나면서 어린 시절 자랐던 자신의 부산의 그 피난촌 그 달동네 그 모습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아,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건축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사무실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이제 프랙티스를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실제로. 1호제. 그래서 1호제라는 이름을 걸고, 근데 1호제라는 이름도 거의 최초 자기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사무실을 시작했을 때 설계했던 프로젝트가 그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전 문화재청장, 뭐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뭐 그런 책을 쓰셨던 분, 거의 처음 클라이언트였던 거예요. 그분이 유홍준 그 선생께서 부모님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논현동에 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주시오, 설계를 해주시오. 그 승효상 이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 내가 현판을 하나 써드리겠다. 그래서 그 현판을 써드렸는데 그 현판이 1호제예요. 1호제라는 현판을 건축 설계비 대신 받고 수졸당이라는 유홍준 선생의 자택을 설계를 하게 돼요. 네. 이 수졸당이 무슨 뜻이냐면은 졸렬함을 지키는 집. 이 졸렬함이라는 게 옹졸하고 촌스럽고 좀 서투른 모습. 그래도 그거를 지키고 사는 집이라고 그래서 수졸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현판으로 써주셨던 1호제라는 거는 아침 이슬을 밟으며 청빈한 마음을 가다듬는다 라는 뜻의 그래서 그런 현판을 멋있다. 유홍준 선생한테 받고 그 현판을 자기 사무실의 이름으로 걸고 이제 프로젝트를 자기 사무실을 하시게 되는 거죠. 당신도 뭐 갖고 싶은 현판 있어? 뭐 해주려고? 내가 써줄게. 그래? 고맙지 그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피난민에서 그 네. 부산의 달동네에서 누구랑 좀 많이 닮지 않았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세요. 오, 네. 그렇구나. 네, 대통령이신 분이랑 고등학교 동창. 뭐 그래서 뭐 그때 뭐 소문으로는 문과는 문재인, 이과는 승효상. 뭐 그런 뭐 소문이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이분이 지금 하시는 거는 뭐 자기 1호제 사무실 계속 하시는 거고 서울시 총괄 건축가. 이런 게 서울시의 어떤 도시에 우리나라의 총괄 건축가 이런 직책이 생긴 게 서울시가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시의 전반적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건축가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는 뭐 누구처럼 내가 하고 싶어 그냥 청계천 다 늘어내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박원순 시장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총괄 건축가로 이끈 서울시 총괄 건축가로 거기에 있고 뭐 예전에 내가 청와대 얘기할 때 뉴욕 노가리에서 청와대 얘기할 때 뭐 열린 행정 뭐 그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경복궁을 집무실로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근데 승효상 이 선생께서도 뭐 종합청사 이런 게 아니고 경복궁 그 근정전 그거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게 청와대 입장이 아니다. 건축가의 한 의견이다. 뭐 그런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뭐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양반이 경복궁 그러니까 광화문 그 뒤에 있는 그 예전에 종합청사 있었잖아요. 그거를 김영삼 정권 때 다 때려 부쉈잖아. 근데 그걸 무지하게 반대를 하신 거야. 그거는 킵해야 된다. 왜요?
문화유산이니까. 그게 어떤 역사의 그 흔적을 갖고 있던 간에 우리의 역사인데 그거를 어느 날 그렇게 때려 부순다? 그거는 지키고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킬 역사 자료를 써야 되는 것이지 부시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멋있다. 나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네. 하거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기 일본 놈들 앞잡이라고 막 그런 소리 막 듣고 되게 막 학계에서 되게 매도를 되게 많이 당했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일이 뚝 끊겨가지고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까지로. 진짜. 그 정도로 막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그런 시기도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예, 어쨌든 아무튼 어린 시절 자신이 살았던 그 동네, 비록 가난하고 풍족치는 않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흐르고 뒤돌아보니 건축가의 눈으로 바라본 가난하고 풍족치 못했던 그 시절의 동네, 자기가 겪었던 그 동네, 가난한 동네의 건축이 현대의 어느 건축물보다도 훌륭하고 어느 건축가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는 엄청난 요구, 엄청난 질문에 대해 아주 변화무쌍한 건축의 지혜를 그 달동네에서 보여줬다라는 걸 경험을 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경험들 없나? 골목길. 있죠. 근데 엘리는 계속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그죠? 네. 그랬잖아. 저는 한 번도 그런 동네 뭐 이런 그냥 아파트 동네에만 계속 아파트. 살았지. 나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 근데 이 양반이 회고하시는 거는 뭐 몇 집이 됐든 간에 4집, 6집, 8집 그런 집들이 한 마당을 마당을 똑같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아 그래? 나는 있거든. 나는 골목길에 대한 기억은 있죠. 그러니까 그 골목길 자체가 어느 집의 마당인데 그거를 다 같이 쉐어하는 거야. 그 골목 끝에 있는. 예를 들면 그 응답하라 끌고 그 골목길이 물론 평상 하나 두고 그렇지. 자기 집안에 물론 마당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 세대 얘기인 거고 이 양반은 그런 마당이 없는 골목길에 그냥 집이 다다다닥 붙어 있었던 피난민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 골목길이 마당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그 마당이 어느 때는 놀이터가 됐다가 어느 날은 동네 잔치를 하는 장소가 됐다가 필요하면은 거기가 창고가 됐다가 이런 변화무쌍한 요구들을 아무 무리 없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게 굉장한 건축적인 지혜였던 건데 어릴 당시에는 몰랐지만 건축가가 된 수십 년이 지나고 되돌아봤더니 엄청난 그런 지혜를 가졌던 공간이었다라는 거지.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그 골목길이 막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하면서 마을 광장이 됐다가 놀이터가 됐다가 필요한 대로 다 내주잖아. 필요한 대로. 그런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공동체의 아름다움.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던 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가난할 줄 아는 사람들의 공간이었던 거야.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공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가난을 택했던 것이고 가난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삶 속에서의 지혜로 자신에게 건축을 가르쳐줬다는 거지. 아니야? 가난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누리지 못하는 걸, 그러니까 가난해도 누리는 방법을 안 건가? 가난해도가 아니고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그거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니까는 가난할 줄 알았다. 그 말은 굉장히 자기적으로 들려요. 나한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이 갔거든. 가난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건축. 어쨌든 이 양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빈자의 미학이라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의 미학. 항상 하시는 말씀이 건축이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필요할 때는 남에게 내줄 줄도 알고 공간을 쉐어할 줄도 알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건축가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욕심과 한 사람의 요구에 충족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은 착한 건축이 아니고 착한 건축가가 아니라는 거지.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의 바탕에는 어릴 때 겪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의 건축, 가난한 사람들의 미학
그것이 철학적인 바탕이 됐던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고 지내버렸던 건축의 가치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살았던 모습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내 거 벽 치고 담 치고 해서 여기는 내 거, 남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려면 내 초대를 받아야 돼.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나쁜 건축이라는 거지. 열려야 될 공간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면은 물처럼 썩어버린다는 거야. 공감이 안 가나? 아니, 나는 굉장히 이분의 철학은. 예, 이분의 철학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근데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그냥 걷게 만들고 그리고 뭐 한쪽에서 반대쪽 건물로 가려면은 반대쪽 방으로 가려면은 이게 하늘이 뻥 뚫린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돼. 예. 비 오는 날은 비 흠뻑 맞아야 되잖아. 그래도 비 맞고 건너가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알아야, 그리고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내가 사는 공간에서 겪어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건축 자체가 겸손한 건축이 될 수 있다라는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동의는 하지만은, 동의라기보다 이해는 하지만은,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딱히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뭐, 빈자로서, 그리고 집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정말 내가 늘상 하는 거니까. 우리 도켓이랑 저는 뭐, 사람들 오고 같이, 집에 초대해서 이게 무엇이 되든 간에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공간이 이게 우리 팟캐스트 녹음할 때는 녹음실이 되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우리 동네 아줌마도 와가지고서는 정말 그냥 밤에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와인바가 수다장. 되고 네, 수다장이 되는 거고 어느 때는 동네 학부모 회의할 때 오늘 회의실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적어도 내 허락 없이 오는 건 나는 싫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사적인 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다. 사적인 것도 다 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승효상 이분께서 하시는 그런 것까지 다 내놓으라는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는 건축 디자인을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 이 건축주가 다른 집보다는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뭔가 더 화려했으면 좋겠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소리치는 게 건축이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야, 알아요. 저는 또 그냥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아파트들 보면 그 아파트들 한국에서 홍보할 때도 그렇고 이웃과 최대한 부딪히지 않는 거를 되게 좀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네, 일부러 더 서로의 스페이스를 되게 존중하고 이웃 간에 뭐 물론 층간소음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윗집 아랫집이고 옆집과도 최대한 안 부딪히게 서로 부딪히지 않는 구조로 오며 가며 이런 구조를 짓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도 저는 물론 아파트에서 컸지만 그 옆집이라는 저한테 있어서 옆집은 이게 가족은 아니지만 위급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가요. 그래요, 맞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옆집 동생, 뭐 친구들이랑 같이 복도에서 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놀 수 있게 약간 구조도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는.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조금 사라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얼핏 했네요. 그러니까 네. 뭐 현실을 얘기하자면 뭐 이분이 운영하시는 1호제라는 사무실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파트 설계 안 해 그러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런 프로젝트들도 하시거든. 하세요? 하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는 뭐 어떤 스타 아키텍이 됐든
돈을 버는 프로젝트는 따로 있고 자기가 하고 정말로 공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는 또 따로 있고 뭐 그래요. 예. 이게 처음에 그 빈자의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질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건축에서 쓸 수 있는 담론이냐까지 막 오갈 정도로 굉장히 평가절하가 되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 지금도 계속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나와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굉장히 다른 관점의 차이라는 거를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으로 볼 것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랑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거기에 고립시켜 놓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어떻게 같이 섞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거지. 그런 관점에서 참 가치가 있는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철학이거든요. 이 건축 철학이. 이분이 뭐 몇 년 전에 하신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옆집보다 크려하지 않고 길이 있으면 자기 땅 안으로도 길을 내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 또한 도시민의 배경으로 있을 뿐 튀지 않는 것. 그게 선한 건축이죠. 어떤 건축주들은 건축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은 당신 집이 아닙니다. 개인 돈으로 지어도 사용권만 있지 그 소유권은 시민과 사회에 있습니다. 했더니 화를 내고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굶기도 많이 굶었어요. 건축가는 시민과 사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개인의 욕망을 위해 헌신하는 하수인이 되면 그건 건축가가 아니에요. 마무리를 할게요. 나 또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린 시절 뛰어놀고 공놀이 하던 동네 마당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얘기인 즉슨 그리 부자 동네는 아니었단 얘기지. 그냥 서울 변들이 어디쯤에 있었던 지금 말로는 좀 낙후된 동네 그런 데서 자랐거든요. 굉장히 시골틱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뒷산 공터에 동네 사람들이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백숙도 끓여 먹고 그늘에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시덥잖은 얘기들도 하시고 그게 얼마나 큰 추억이고 그리움이 되는지 겪어본 나로서는 그게 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동네 형 동생들이랑 하던 공놀이 생각이 나고 뛰놀다 무릎팍이 까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집에 가던 기억도 나고 뒷산 어딘가에서 배밭에서 배설이 무밭에서 무설이 그런 거 해서 먹었던 기억도 생각이 나고. 혹시 나한테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아이 뭔 소리야. 나는 정말로 그런 동네에 살았어. 고무신인가? 고무신을 신고 나랑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아니 근데 바로 우리 집 바로 뒤에 산이 있었거든. 산 너머에 그런 과수원들이 있었고. 당신 지금 가면은 그거 싹 다 없어졌어. 거기에 또 그 옆에 유난히도 개구리가 많았던 연못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잡아서 그거 구워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런 동네가 그 전부가 다 내 뒷뜰이었고 놀이터였고 동네 광장이었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큰 도로가 생겼어요. 왕복 6차선. 그러니까 3차선 해가지고 왕복 6차선. 그랬는데 그 큰 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막 사람들 소문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야. 저 새로 길이 뚫렸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 그러고서 그게 한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거기서 두발 자전거를 거기서 배웠거든. 잘 포장된 6차선 도로에서. 근데 길이 그냥 딱 끝나.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아파트가 개발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삼촌하고 동네 형하고 그 두발 자전거를 배웠던 그 잘 포장됐던 그 도로가 어느 날 길이 뚫리면서 그것으로서 마지막 더 이상 뒷산에 있던 공터, 잘 깔려있던 뒷땅에 있던 놀이터 그런 것들이 새로 생기는 그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6차선 도로가 되면서 어느 날 내 추억의 장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길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넓혀야 된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거기서 놀고 있으면은 뭐 엄마가 부엌 문 열고 누구야 와서 저녁 먹어라 그러면은 뭐 어느 집이나 막 갈치 굽는 냄새나 나고 그날 그러면은 동네 생선 가게 생선 트럭이 지나가면서
갈치를 다 팔았다고요. 그러면 그 동네는 다 갈치 구워 먹는 날이고 그런 기억들. 근데 그런 행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생기는 것이 추억이라는 것인데 아마도 건축의 의무는 잘 빠진 건물, 잘생긴 건물, 기능 좋은 건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추억들이 켜켜이 쌓일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고민하는 것이 건축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조금 계속 먹어서 그런가?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고리타분한 생각.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요즘 서울에 여기는 핫하다. 여기는 핫하다 그러면 젊은 애들이 막 모이는데 거기에 보면은 옛날의 골목길을 다시 레스토레이션 하는 그런 장소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태원도 그렇고 한옥마을도 그렇고 인사동은 예전부터 삼청동도 말씀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신도시 아파트 막 그런 걸 하면서 아 우리가 겁나 잘못했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한 것 같아. 그런 거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나는 되게 기분이 좋지.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런 동네 골목골목들이 이렇게 다 엮이고 설켜가지고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도시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골목 동네 이런 거를 다시 살려고 하는 동네가 많잖아요. 무슨 둘리마을, 둘리 벽화 그려가지고 그런 데도 있는데 저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고 대구 어디를 가도 그렇고 전주 어디를 가도 그렇고 저기 부산 어디를 가도 그렇고 그런 골목길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뉴욕은 도시가 만들어진 방법이 서울과는 좀 다르잖아. 이곳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게 이 affordable housing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디벨로퍼들이랑 많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단상들이 결국에는 서울이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내지는 내가 하루하루 겪으면서 건축가로 겪게 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그냥 서로 비춰지면서 거기까지 그냥 생각이 뻗쳤던 그런 건축 독해였어요, 오늘은. 와. 너무 재미없나? 아니요, 너무 없나?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 그래서 빈자의 미학. 근데 여기는 이 빈자의 미학이 없는 것 같아. 미국에는요? 네.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왜 도쿄 오빠한테 이 얘기를 했냐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프로젝트가 뭔지 그냥 그게 프로젝트고 거기서 이렇게 좀 막말로 좀 가난하고 보통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조금 포악한 성격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맨하탄의 눈엣 가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빌딩들이 그렇지. 되게 보면 또 맞아요. 핫한 곳에 많잖아요. 솔직히 이거 싹 깔고 완전 럭셔리 그럼. 빌딩 세우면 땅 같은 대박이지. 사람 입장에선 대박이니까. 대박이지.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기 어디쯤인지 모르겠는데 이스트 리버 다운타운 쪽에도 프로젝트가 있는데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바로 근데 그 프로젝트 옆에 엄청난 지금 하이라인 빌딩들이 많이 생긴대요. 맞아, 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 빈자의 미학 디자이너가 아니라 건축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게 새로 올라가는 그 비싼 건물들 바로 옆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럭셔리 빌딩을 지은 건축가들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모든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문만 열면 나가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붙어 있는데 모든 편의 시설을 이 빌딩 안에 다 만들었어요. 트레일러조도 그 안에 생기고 심지어 지하철도 바로 밑에서 갈 수 있게. 아 진짜?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사람들은 이 새로 짓는 건물들의 그 건물 외벽이 다 이렇게 왜 태양에 비치는 반사되는 그런 유리를 줘가지고 그 반사 유리가 다 이 프로젝트 건물 사는 사람들한테 들어간대요. 너무 못됐다. 그리고 이 럭셔리 건물에 사는 부자 사람들은 바로 문 열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이 사람들과 생활 반경이 절대 부딪히지 않는 구조로 모든 거를 다 지어놓은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러니까는 빈자의 미학, 이 양반의 어떤 건축가로서의 생각을 본다면 그건 정말로 나쁜 건축인 거죠. 그렇죠. 진짜 나쁜 건축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무리 이 프로젝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막말로 질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조금 수준적으로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그렇게 세퍼레이트 할 필요가 세퍼를 할 있을까?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반감을 갖는 그냥 평균의 뉴욕 시민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죠. 네. 예. 빈자의 미학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이런 골목길. 그것이 얼마나 막 요구하는 대로 아무 무리 없이 공간이 막 바뀌어. 그 공간의 성격이 바뀌고 그 공간의 성격에 맞게끔 충실히 그 기능을 다 해. 그런 걸 디자인할 수 있는 현대 건축가가 어딨냔 말이지.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없어요. 결국에는 가난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치. 그거는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건축가가 일이 할 아니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건축가들도 있거든. 건축가가 없는 건축을 꿈꾼다. 내가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막 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잘생기고 날카롭고 예쁜 건물만 그리려고 그러지, 내가 예전에 지어졌던 건축가가 없었던 건축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전달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꿈꾸는 건축은 건축가가 없는 건축을 꿈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축가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제도판에서 막 그리고 CAD를 그리고 레빗으로 막 올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미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런 요구에만 충실한 건축을 하다 보면 그게 정말로 건축가로서 갈 수 있는 맞는 길이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통 건축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근접한 나는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보고 있거든. 근데 정말로 전통 건축이 갖고 있는, 한국의 전통 건축이 갖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 형태만 계속 카피를 하는 거예요. 형태만. 기와장, 지붕, 형태만 계속 카피를 하는 거고, 공구리 막 때려가지고. 근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그 누구도 그렇게 답을 쉽게 못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접근이 제일 가장 전통 건축의 아주 핵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뭐 기와집 이런 거 다 제치고 초가집, 옛날에 그 초가집들의 평면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빈자의 미학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없어 보이잖아.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미학, 뭐 가난이 왜 선택이야.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치. 선택은 아니지.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가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반감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역사가 이랬고 우리의 문화가 이랬고 이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거를 키워드로 만들다 보니까는 그것이 빈자의 미학이 된 것일 뿐이지, 그거를 막 굳이 막 쉬운 말로 풀어내려다 보니까는 가난을 선택할 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아요. 네. 이게 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컨트로버셜 하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나가면서 한 번쯤은 나의 어린 시절 내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쫙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기억의 결을 분명히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빈자의 미학, 빈자의 건축이라는 것이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선택함으로써 또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거, 공간적으로, 건축적으로. 그런 걸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건축독해 이렇게 가져왔고요. 많은 의견들 올려주세요. 또 네. 뭐 출석 체크 잊지 출첵. 마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수강 아니면 신청. 이런 거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주제도 좀 던져주시고. 네. 예, 어쨌든 뭐 지금까지 건축독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당계 18년째인 원래였습니다. 단어 선택 잘하셨는데. 진짜 2000년부터 들었으니까 18회. 서당계 18회. 네, 원래였는데. 네 원래였습니다. 네, 엘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ove.